아니,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요. 더러워 죽겠네. 진짜 바닥에 떨어진 반찬 국물 자국을 닦으려고 허리를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오른쪽 뺨에 그야말로 불덩이가 뚝 하고 떨어졌지 뭐예요. 일은 평생 누구한테 손찌검 한번 당해본 적 없던 제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뺨을 맞은 거예요.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로비의 모든 소리가 순간 정지된 것만 같았다니까요. 젊은 여자는 마치 벌레라도 쫓듯 저를 쌀쌀맞게 내려다봤어요. 그 여자의 반짝이는 매니큐어 손톱이 제 낡은 고무장갑과 대비돼서 더 선명하게 보였죠. 아이고, 고무장갑 낀 손에서 물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고 제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가 대롱대롱 흔들렸어요. 박선화, 청소 담당이라고 적힌 그 파란 명찰이 제 한평생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관리실 아저씨도, 맞은편 카페 알바생도, 택배 기사님도요. 근데 다들 모른 척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개를 휙 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어요. 뺨에 남은 화끈거리는 열감도, 엎어진 도시락통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묵은지 냄새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득 승강기 문이 다시 스르륵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죠. 구수하면서도 따끈한 감자탕 냄새가 코를 훅 찔렀고 머리를 반쯤 단정히 묶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혹시 형님. 순간 시끄럽던 로비가 물이라도 뿌린 듯 정지한 것처럼 조용해졌고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봉지를 바닥에 쿵 떨어뜨렸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서 매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형님 진짜 형님이세요. 저 수정이에요. 이수정이요. 아득하게 1985년 그의 봄이 생각났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제 무릎에 엎드려 엉엉 울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이 여자의 주름진 얼굴과 희미하게 겹쳐 보였어요. 수정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그날 밤 도망가던 그 캄캄한 밤에 제 손을 꼭 쥐던 그때처럼요. 형님, 세상에 마상의 형님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주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방금 제 뺨을 때린 젊은 건물주 여자, 민지도 있었죠. 승강기 앞에 멀뚱히 서서 우리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수정이는 울먹이며 뒤를 돌아 그 여자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됐는지 민지라는 이름의 그 젊은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슬쩍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야. 수정이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군요. 이분이 대체 누군지 알아. 네가 방금 함부로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하냐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카랑카랑하게 울렸어요. 떨리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 속에는 아주 오랜 그리움 같은 것도 짙게 섞여 있었죠. 이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야. 한순간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저 말없이 끈거리는 뺨을 한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죠. 민지는 뒤로 천천히 물러서더니 수정이의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자신감 넘치던 여자가 순식간에 어깨가 축 처진 채 작아진 것 같았어요. 형님, 저를 기억하세요.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있겠니? 수정아. 네.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왔는데
그 말에 수정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님, 이바일. 그날 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흐엉엉.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정이의 눈빛이 슬픔과 울음에서 차가운 분노로 확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 옛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며 울던 그 가녀린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듯 강인한 얼굴로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강민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순한 얼굴로 싹싹하던 내 며느리가 정말 맞니? 네가 방금 이분한테 한 짓이 대체 뭐냐고 물었.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제야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듯 했죠.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울먹이기 시작한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마치 리모컨으로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일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승강기의 도착을 알리는 딩동 소리도, 바닥을 닦는 제 손의 움직임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아주 작게 들렸죠. 민지는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날, 형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그 누런 봉투요. 거기 든 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수정이의 손만 가만히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눈앞에서 아련하게 그 시절의 풍경들이 마치 빛바랜 필름처럼 느리게, 아주 느리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죠. 수원의 작은 동네에서 우리 집은 꽤 알려진 유지 집안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김 교장 선생님, 따님 오셨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20살 되던 해인 1972년 대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에 가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우리 선아는 대학 나와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선아야, 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했.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 더 하얗게 보였어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분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 빚이 얼마였냐면 당시 우리 집 재산의 몇십 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아마 수십억은 좋게 됐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집 때문에는 시뻘건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누우셨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김 교장 선생님 따님이라며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에서 빚쟁이 집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대문 시장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꾸깃꾸깃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날, 제 꿈도 함께 구겨져 버렸.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렸어요. 옷가게 점원, 다방 종업원, 식당 주방 보조. 정말이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우울증을 얻으셔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고 어머니는 길에서 소규모로 김치 장사를 시작하셨죠.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고 오빠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여전히 저희 가족의 목을 조여왔.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선화야, 조금만 참고 시집을 가면 눈물을 애써 삼키며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청량리 시장에 백사장이라고 있단다. 사채업을 하는 집안인데
그 집 장남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하더구나.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딸이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오려던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그해 봄에 저는 청량리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때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 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도 신랑 사진 한 장만 달랑 보고 결혼을 결정했죠.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선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의 그 처연했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신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오히려 애써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 가서 잘 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청량리 시장 뒷골목, 그 높다란 셔터문이 달린 3층짜리 양옥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는 아주 독종 사채업자 집안이었죠. 백사장내 앞을 지나칠 때는 괜히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소문대로 대단히 무섭고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당부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손님이 찾아오면 대뜸 반말을 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인들에게는 온갖 험한 말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어요. 채무자는 말이야. 빚 때문에 제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법이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돈 빌린 사람들이 시아버지께 찾아올 때면 하나같이 허름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빌다시피 하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빌려준 사람이 악마가 되고 빌린 사람이 천벌 받을 죄인이 되는 참 이상한 세상 같았어요. 그런 살벌한 집에 저는 그저 팔려온 여자나 다름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의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시집 온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쏘아보셨고 시누이들은 교수 딸이라더니 기세가 다 죽었네. 베르니만 토마스 베리만 트라이 하며 뒤에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저는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 씨, 저랑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은 그저 눈만 껌뻑이다가 조용히 종이를 꺼내 글씨를 썼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중매쟁이가 성격이 아주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를요. 시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돈을 두둑이 쥐어주고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빚쟁이의 딸과 그렇게 결혼시킨 거죠.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신랑은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저를 한참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건넸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도 좋습니다. 그 글씨체가 참 단정하고 곱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아주 독특한 소통 방식이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저한테 손짓으로 말했고 때로는 작은 쪽지에 짧은 글씨를 써서 건네주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대강 알 수 있게 됐죠. 밤중에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로에게 손글씨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애틋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말 못하는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과 다정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민준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목수일을 할 줄 알았어요. 시장 근처에서 아주 작은 가구점을 운영했죠. 말을 못하니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낸 가구들은 정말이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제게 자그마한 나무 화장대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섬세함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울을 달았어요. 그런 다정한 메모와 함께요. 말은 없어도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민준 씨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벙어리라고 부르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시아버지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모든 결정권은 둘째 아들인 도식에게 넘겨주었어요. 바로 그 도식이라는 시동생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시동생 김도식은 시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아나무인으로 자랐어요. 말 못하는 형과는 달리 말재주가 아주 번지르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능했죠. 하지만 성격이 불같고 몹시 난폭했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가끔 손찌검을 했어요. 어느 날 도식이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민준 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 병신 벙어리 새끼야. 말 좀 해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말 좀 해보라고. 이 답답한 새끼야. 민준 씨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보다 못해 도식이를 말리려 했지만 저까지 거칠게 밀쳐내며 더 심하게 민준 씨를 조롱했죠. 냠불, 망해먹은 교장 딸년하고 저 빌어먹을 벙어리하고 아주 그냥 환상의 커플이네. 환상의 커플이야. 아버지가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도 짝지어줬어. 아주 그런 지독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든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방에서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속상해서 묻자 민준 씨는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은 상처받은 아이야.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그 너그러움이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라면 그런 동생을 죽도록 미워했을 텐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동생을 안쓰럽게 여기고 이해하려 했죠? 그러다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1985년 어느덧 봄이었죠.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하고 말했어요. 그놈의 도식이가 또 사고를 쳤다더라. 이번엔 웬 감자탕 집 딸년이라더군. 그 말에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모두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민준 씨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청량리 시장 건너편에 있는 허름한 감자탕 집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도식이가 술에 취해 그 집 딸을 그렇게 만든 거죠. 동네 복덕방 하던 사람이 와서 슬쩍 얘기를 전하고 갔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데려오지? 뭐? 어차피 그놈 슈퍼마켓도 하나 차려줘야 하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아이가 바로 수정이었어요. 온갖 귀한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 그러나 수정이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입덧 때문인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것조차 몹시 힘들어 보였죠. 도식이는 그런 신부를 힐끗 보고는 대놓고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뭐야, 감자탕집 딸내미가 꼴이 이것밖에 안 돼. 그 말에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는 입 다물고 밥이나 처먹어 라고 도식이를 나무랐지만 그건 결코 수정이를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체면치레였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수정이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다 주었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던 수정이가 제 성화에 못 이겨 조금씩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요. 수정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깊은 경계심과 불안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처음으로 수정이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따뜻한 부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10살은 좋기 더 어려 보이는 아직 앳된 여자아이. 그 아이의 작은 뱃속에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꼭 지켜주고 그런 보호 본능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수정이는 시댁에 와서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도식이는 결혼은 했지만 수정이를 제대로 아내로 돌보지 않았고 자기 방에서 혼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수정이가 안쓰러워 혼자 있을 때마다 슬쩍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죠. 수정이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그 애도 저처럼 이 집에 팔려온 거와 진배 없었어요. 아버지가 감자탕 집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장사가 영 시원치 않아 그만 도식이에게 큰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러다 덜컥 수정이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내 딸년을 팔아서라도 이놈의 빚을 꼭 갚겠다 며 거의 반강제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형님은 어떻게 이 집에 오시게 되셨어요? 수정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저는 제 기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 피아노 학원을 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우리 가족 이야기. 수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참 비슷하네요. 형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서로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독한 사채업자 집안의 며느리들로 만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수정이를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아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정이가 조금이라도 먹기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겨주었고 도식이가 행패를 부리며 괴롭힐 때마다 소리 없이 수정이를 감싸고 보호했죠. 민준 씨도 수정이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가끔 작은 나무 인형 같은 걸 앙증맞게 깎아서 선물했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위한 거라고 쪽지를 쑥스럽게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도식이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 수정이의 배가 제법 눈에 띄게 불러오자 도식이는 더 포악해지고 거칠어졌어요.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딴 결혼을 했다며. 수정이를 미워하고 구박했죠.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손찌검도 했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수정이에게 도식이가 빈 소주병을 냅다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본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 제발 그만하세요.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식이가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야. 괜히 참견하지 말고 빠져. 그 말에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괴롭히면 나중에 천벌받아요. 도식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민준 씨가 번개같이 나타나 도식이의 팔을 꽉 잡았죠. 말은 못해도 그 형형한 눈빛으로 더 이상은 용납 못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도식은 형을 거칠게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수정이는 제 손을 꼭 잡 흐느끼며 속삭였어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집에서 제가 과연 이 아이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녀린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 수정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아이를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도식이의 폭력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수정이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올수록 그의 짜증과 포악함도 비례해서 커져만 갔죠. 폭력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끔찍한 날이었어요. 수정이는 그때 임신 7개월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죠.
뼛속까지 시린 추운 겨울이었는데 도식이가 새벽녘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더니 곤히 잠들어 있던 수정이를 거칠게 끌고 나갔죠. 야, 이년아 일어나 서방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년이 감히 잠을 자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수정이는 공포에 질려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고 저도 걱정이 되어 몰래 뒤따라 나섰어요. 수정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있는데 도식이가 뒤에서 수정이의 머리채를 와락 낚아챘어요.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 누가 너 같은 걸 이 집에 데려오래 누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도식이의 손을 악착같이 떼어냈죠.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하라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사람한테. 네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도식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그러곤 손가락으로 수정이의 이마를 인정사정 없이 콕콕 찔러댔죠. 이 여자,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가 애초에 실수였어. 어디 감자탕이나 평생 팔 것이지. 뭐하러 여길 기어들어와서. 수정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가여워 보였어요. 17,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남봉꾼 같은 남자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고 돈 때문에 팔려와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가엾은 아이. 저와 너무나도 닮은 기구한 운명이었죠. 그날 밤 수정이는 저희 부부방에 몰래 숨어 들어와 한참을 훌쩍거렸어요. 민준 씨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없이 수정이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은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이 혹시 미안하다고는 안 하더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민준 씨 역시 이 끔찍한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죠. 이 집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와 망나니 같은 도식. 그 둘뿐이었으니까요. 수정이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임신 중인데도 체중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어요. 얼굴은 늘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몰래 영양제도 사다 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남몰래 해줬어요. 민준 씨도 가구점에서 번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으로 가끔 과일을 사다 주곤 했죠. 어느 날 수정이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깊이 파묻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수정이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수정아, 괜찮니 어디? 아픈 거야. 수정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텅 빈 눈에 깃든 깊은 절망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형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돼요. 그 말에 제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렇게 처절하고 절망적인 눈빛은 정말이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수정이를 자주 데리고 일부러 시장에 나갔어요. 신선한 바깥 공기도 좀 마시게 하고 잠시라도 그 숨막히는 집구석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함께 이런저런 반찬거리를 고르고 간혹 길거리 분식집에 들러 뜨끈한 떡볶이도 사 먹었어요. 그럴 때면 수정이의 어두웠던 표정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곤 했죠. 형님, 저 사실 감자탕 정말 끝내주게 잘 끓여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거든요. 수정이가 어느 날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수정이는 저에게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자기만의 비법을 살짝 알려줬어요. 묵은지와 소주를 조금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정이의 진짜 웃음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 아이가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비법 꼭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소박하고 작은 꿈을 꾸던 그런 아이였어요. 수정이는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수정이가 임신 8개월 차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도식이가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웬 낯선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군요. 둘이서 시시덕거리며 웃고 떠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수정이가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야, 넌 뭐야? 이리 안 와. 도식이가 수정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 심하게 취했던 도식은 수정이의 불룩한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키며 데리고 온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라고 글쎄? 장담할 수는 없지. 그 말에 수정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그보다 더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수정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정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럽게 울었죠. 형님, 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수정이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약속했어요. 수정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이 낳으면 분명 좀 나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도식이가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왔던 여자는 이미 보내고 혼자 술을 더 마셨는지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취해 있었죠. 곤히 잠들어 있던 수정이를 마구 흔들어 깨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년아 일어나 그 애가 진짜 내 애 맞아. 수정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도시기를 말렸지만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 수정이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대답해. 이년아 내 애 맞냐고. 안 맞냐고? 수정이가 겁에 질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도식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수정이의 배를 발로 힘껏 찼어요. 그럼 씨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애면 당연히 잘생겨야지. 그 순간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았고 저는 있는 힘껏 도시기를 밀쳐냈어요. 민준 씨가 놀라 달려와 도시기를 방 밖으로 간신히 끌어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수정이의 다리 사이로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너무 아파요. 배가, 아기가, 우리 아기가, 저는 정신없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1980년대 청량리에서 그것도 한밤중 새벽에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올 리가 없었죠. 민준 씨가 다급하게 택시라도 잡으러 뛰쳐나갔고 저는 피를 흘리는 수정이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온 방바닥이 순식간에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함만 쳤지만 정작 장본인인 도식은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망나니 같은 시동생을 탓하지 않았죠. 그저 몸이 약해서 그렇다며 모든 걸 수정이 탓으로 돌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사산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뱃속 아이가 아주 강한 외부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가정폭력이라고 용기 내어 말해봤자 그저 집안일로 치부되며 묵살되던 그런 끔찍한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수정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형님, 제 뱃속에서 따뜻하게 잘 자고 있던 우리 아기였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흐흐흑.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수정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죠.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마치 저주처럼 뱅뱅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단단히 결심했어요. 수정이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반드시 꺼내야겠다고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엔 어쩌면 수정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저는 민준 씨를 조용히 깨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수정이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는 종이에 물음표를 그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돈이 좀 필요해요. 민준 씨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그의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냈어요. 가구점에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몰래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도망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우리 부부 명의로 돌려놓았던 작은 건물. 그 건물의 전세금 일부가 제 손에 있었죠. 시장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2층짜리 상가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건물의 등기 명의만 우리 앞으로 해두고 실제 관리와 세입자 계약은 모두 자기가 직접 했어요. 하지만 은행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 통장을 보여주자 민준 씨는 크게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위험해. 아버지가 알면 정말 큰일 나. 알아요? 하지만 수정이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민준 씨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또 다른 종이에 이렇게 덧붙여 썼어요. 나도 동생이 너무 걱정돼. 재수 씨가 너무 불쌍해.